미궁처럼 건설된 도시, 미궁이라 불리는 곳에서 모든 젊은이들은 모험가로서 매일 임무를 수행하며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워로드라는 그룹의 모험가이며 사귀는 여자친구를 깊이 사랑합니다. 그의 삶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을 한 후 그는 워로드의 리더인 어거스트에게 쫓겨납니다. 여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려 갔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지하고 희생할 거라고 믿었던 닉과 달리 곧바로 헤어지자며 그의 대답조차 듣지 않고 떠나갑니다. 닉은 처음에는 우울해하며 긴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짧은 시간 안에 예지트라는 가수에게 푹 빠져 그녀의 콘서트를 놓치지 않을 정도로 몰두하게 됩니다. 그룹에서 쫓겨난 후 닉은 비를 맞으며 쓸쓸히 앉아 예지트의 콘서트를 회상하며 어거스트에게 쫓겨나는 장면과 그들과의 다툼을 떠올립니다. 그는 가로소라는 남자 때문에 자신이 쫓겨났다고 생각해서 가로소가 배신하고 여자를 위해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오거스트에게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오거스트는 그에게 문제는 가로소가 아니라 닉 자신의 사고방식이며 더 이상 워로드들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거스트는 어릴 적부터 닉을 키우면서 그가 믿음직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지만 그 기대가 틀렸던 것 같다라고 덧붙입니다. 닉은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닉은 어른이 되었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으니 그들과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오거스트가 말합니다. 이 말들은 닉의 마음에 칼날처럼 박히며 그의 생각을 꿰뚫었습니다. 갑자기 눈에 띄는 푸른 머리의 아름다운 여자가 그의 슬픔을 가로막고 콘서트 티켓을 건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하는 아마추어 가수이며 그가 슬퍼 보이기에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가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오늘아 배영 오늘 8시에 열리는 콘서트에 참석하길 바랍니다. 그녀는 그의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떠납니다. 처음에 그는 그것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참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그가 콘서트장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부터 그는 에짓에게 푹 빠져 그녀가 유명한 가수가 될 때까지 열렬히 사랑하게 됩니다. 그의 감탄은 너무나도 깊어져서 작은 방을 그녀의 포스터로 가득 채우고 심지어 그녀의 콘서트에 참석하고 직접 만나기 위해 돈을 벌려고 다른 모험가 그룹에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모험가들로 가득 차 있다는 식당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 그룹을 만들려고 하지만 8월에 쫓겨난 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없어 내성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아무하고도 말을 걸지 못하고 식당은 곧 문을 닫아 그를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아직 문을 열고 있는 다른 곳을 발견합니다. 들어온 그는 임무 성공 후 함께 축하하며 웃고 있는 모험가들의 모임을 본다. 그는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인생이 다시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없다고 느낀다. 그때 몇몇 여자아이들과 한 소년, 그들 역시 모험가들인데 식당이 붐벼서 테이블이 넓은 닉의 테이블에 함께 앉는다. 닉은 처음에는 그들이 함께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옷차림과 외모를 바탕으로 성격을 분석한다. 음료가 나오자 각자 음료를 마시고 동시에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 이상한 우연에 놀라서 쳐다본다. 그 순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각각 알게 된다. 물과 공기 마법에 능숙한 재능 있는 마법사 티아나부터 시작해서 그녀는 학원의 자랑이자 도시에서 유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다. 마법 실력이 어떻게 그렇게 뛰어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겸손하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법을 쓴다고. 후에 그녀는 남자친구 알렉스를 만납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 식당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티아나는 아랑곳하지 않고 알렉스 옆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알렉스는 비꼬는 투로 대답합니다. 평소처럼 선생님들과 도시, 그리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눈부신 마법을 또 부렸겠다고. 티아나는 신이 나서 자신의 마법에 대해 설명하지만 알렉스는 무관심한 듯합니다. 알렉스 옆에 앉아있던 여자, 리는 티아나를 비웃으며 알렉스의 말대로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알렉스는 티아나에게 왜 학교에서 린을 괴롭혔냐고 화를 냅니다.
티아나는 부인하며 린이 먼저 자신을 깔봤고 자신은 그저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스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그녀를 거만하다며 항상 최고가 되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며 조롱받는 동안 그녀만 칭찬받는 것에 지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심한 모욕을 하고 결국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헤어집니다. 그 말을 듣고 티아나는 완전히 변해 도시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멀리 떠나 허름한 방을 얻고 열심히 일자리를 구합니다. 그녀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찾아간 모든 곳에서 여자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며 그녀의 마법은 금지되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녀는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직 몇 개를 구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새로운 삶은 만족스럽지 않고 예상과 다릅니다. 티아나의 이야기를 마치고 나면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온 짐이라는 소년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현명하고 공손하며 성숙하여 그곳에서 유명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신뢰했고 그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를 흠모하는 멀리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짐은 그녀를 여동생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몽상가였고 짐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짐은 매번 그녀가 아직 너무 어리다고 진심으로 여동생처럼 생각한다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결국 멀리는 마음이 상해 짐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을 배척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가둔 후 도시에서 추방합니다. 그 후 그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고 느끼며 우울해집니다. 다음으로 나타난 용족 소녀는 말을 하려 하지 않고 단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만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과음하여 정신을 잃습니다. 닉은 자신을 속이고 이용했던 전 여자친구 클로드린을 떠올립니다. 다음날 아침, 닉은 어제 만났던 무리와 함께 방에서 눈을 뜹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려고 애쓰던 중 티아나가 나타나 그들이 자신의 방에 있으며 즉시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과하고 떠납니다. 하지만 닉은 에짓의 말을 떠올립니다. 지금 모두 떠난다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는 달라도 공통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모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룹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후 그들은 모두 동의하고 길드에 가서 모험가 그룹으로 등록하려 하지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접수원 때문에 짜증을 냅니다. 그러자 담당 책임자인 여자 상사가 와서 그들의 그룹을 보고 닉을 알아보고 그가 전에 워로드에 있었다는 것과 미궁을 통과하는 기적을 이룬 용족 소녀 크랭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거의 아무도 생존해서 돌아올 수 없는 곳입니다. 길드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그룹 이름을 뭐라고 할 건지 묻습니다. 닉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생존자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살아 돌아올 희망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들은 티아나의 방에 모이고 닉은 그들이 모두 알아야 할 3가지 규칙이 있다고 말하며 티아나에게 첫 번째 규칙을 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티아나는 다른 사람의 취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짐은 돈이 떨어지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돈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크로에는 모든 임무에서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가장 중요한 규칙을 말합니다. 닉은 그들이 정말로 돈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며 따라서 그 일을 한 사람만 맡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계정장부를 관리할 것입니다. 티아나는 거기에 기록을 남길 것이고 크로에는 돈 주머니를 가지고 다닐 것이며 그는 그녀에게 마법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되는 주머니를 구해줄 것입니다. 짐은 열쇠를 보관할 것입니다. 서로를 완전히 신뢰해야 하지만 너무 빨리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서로에게 실패했던 경험 이후 다시 서로를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첫 번째 임무, C급 미궁에 도전합니다. 스티키 채널이라고 알려진 보스와 생물들을 물리쳐야 하는 비교적 쉬운 임무입니다. 그들은 채널 중 하나로 내려가 계속 걸어갑니다. 크루에는 그들이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빛나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들은 또한 투명하고 끈적끈적한 풀을 먹고 사는 슬라임 생물을 만납니다. 그들은 그것을 매우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닉은 그 생물의 외모에 속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것은 거대하게 자라며
농장 전체를 빠르게 침략하고 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석처럼 생긴 핵심 부분을 쉽게 제거하여 순식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석을 팔아 많은 돈을 벌죠. 이것이 그들의 임무 중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쉬운 임무에 매우 행복해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닉은 특히 새로운 그룹에 만족합니다. 하지만 짐은 그들이 이 생물들에게 하는 짓에 대해 약간 슬프다고 말합니다. 닉은 이 생물들이 자라면 괴물이 되어 미궁기 확장될 것이고 그것은 아무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대답합니다. 몇 개의 보석을 모은 후 티안나가 생물 중 하나에 미끄러져 넘어지자 모두가 그녀를 보고 웃습니다. 짜증이 난 그녀는 화가 나서 모든 생물들을 한꺼번에 없애는 주문을 겁니다. 의도치 않게 크로엔을 향한 마법이 날아들지만 크로엔이 막아낸다. 티아나는 필사적으로 사과하려 하지만 크로엔은 티아나를 믿었다가 죽을 뻔했다며 매몰차게 반응한다. 이후 모두 티아나의 실수를 두려워하며 경계한다. 크렌과 티아나는 임무 내내 서로에게 화가 난 채로 지낸다. 마침내 미궁의 보스인 거대한 슬라임에 도착한다. 닉이 함께 쓰러뜨릴 계획을 설명하기도 전에 티아나는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거대한 슬라임을 폭발시키고 그 충격으로 모두 미궁에서 튕겨져 나간다. 그래도 큰 보석은 손에 넣는다. 티아나의 무모한 행동으로 인해 크로에는 그녀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티아나의 마법이 슬라임과 반응하여 폭발이 일어났고 모두 엉망이 되었죠. 닉이 경고했지만 티아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닉은 모두를 모아 마법과는 별개로 여러 무기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무기 사용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크로에는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전투 비법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닉은 이제 한 팀이 되었으니 곧 서로의 방법을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게다가 서로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작 단계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니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점차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닉이 그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위해 그룹에 합류하려는 건지 말이죠. 그때 티아나가 말을 건네며 크로엔에게 다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강점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물과 바람 마법에 능숙하며 이 둘을 결합하여 번개 마법을 사용합니다. 땅 마법도 사용하지만 숙련도는 높지 않고 원거리 공격에 뛰어나며 불 마법과 근접전에는 약합니다. 티아나는 크로엔의 신뢰를 얻고자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크로엔이 불 마법과 근접전에 능숙하다는 것을 그녀의 종족 특성상 잘 알고 있습니다. 티아나가 약한 부분을 크로엔이 잘하는 덕분에 티아나는 기꺼이 나서서 모두의 신뢰를 얻었다. 크로엔은 티아나에게 마음이 누그러지고 부드럽게 불을 뿜어 그녀를 따뜻하게 해준다. 닉은 이 광경을 보고 기뻐한다. 그러고는 두 번째 임무, 숲 고블린 사냥을 발표한다. 숲 고블린은 수적으로 많고 지능적이며 숙련된 전투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임무는 조금 더 어렵다. 짐은 닉이 고블린과 싸우는데 뛰어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닉이 정신이 팔린 사이 고블린 하나가 짐을 죽일 뻔한다. 티아나가 재빨리 개입하여 고블린을 죽이고 짐을 구한다. 닉은 팔 귀한 고블린 부위를 줍는다. 그러자 티아나는 탐지 마법이라는 주문을 걸어 그들의 눈치채지 못하게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확인 결과 그녀는 많은 고블린들이 여전히 남아 공격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또 다른 고블린의 기운을 감지하는데 다른 고블린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닉은 그것이 일반 고블린보다 훨씬 강한 오거라고 설명하며 그 오우거가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그들은 아직 팀워크에 익숙하지 않다고 경고합니다. 닉은 작전을 제안합니다. 티아나는 마법으로 고블린들과 오우거의 주의를 끌고 짐은 티아나를 지원하며 크로엔은 공격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크로엔에게 어려운 일이었는데 마법을 쓰고 오우거를 공격하는 동안 티아나가 자신의 뒤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티아나가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그들은 오우거를 물리치고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크로에는 미궁 도시를 헤매던 고향 밖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를 든 채 말합니다. 그녀는 마음에 드는 목걸이를 발견했지만 상인에게 값을 물어보니 너무 비쌌고
흥정도 되지 않아 그냥 돌아섰습니다. 잠시 후 상인이 그녀를 불러 세우며 목걸이에 흠집을 냈다고 더 이상 팔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물건을 조심하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크로에는 자신이 목걸이를 손상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상인은 믿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즉시 사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녀가 고의가 아닌 친절한 소녀처럼 보였기에 상인은 반값에 목걸이를 내주었습니다. 그때 칼리오스라는 기사가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설명했고 기사가 상인에게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목걸이에 난 흠집을 본 그는 크로엔에게 자신의 발톱으로 긁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크로엔은 그렇게 했고 분명히 다른 흔적을 남겼습니다. 최초의 흠집을 그녀가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오스는 돈을 강제로 되찾았고 그 상인을 사기꾼이라고 부르며 크로엔의 누명을 벗겨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상인을 수색하여 완벽하게 온전한 같은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상인에게 도시기사들에게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그 목걸이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한 상인은 굴복했고 칼리오스는 크로엔에게 목걸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크로엔은 칼리오스가 그의 용기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영웅이 될 것이라고 느꼈고 용족들은 영웅이 될 운명의 인간을 섬겨야 한다고 믿으며 자라왔기에 그에게 항상 봉사하고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자신의 교육받은 대로 행동했지만 동시에 존경심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로에는 행복했습니다. 항상 칼리오스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돌아와야 한다는 말을 기억하며 나중에 그녀는 크로엔이 가장 강한 멤버로 공격을 이끌었던 임무에 그와 그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칼리오스는 끊임없이 그녀를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뱀 괴물을 물리치라는 임무를 가지고 서펜트 요새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제는 뱀이 요새로 들어가면 마법의 면역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요새를 공격하여 뱀을 밖으로 몰아내야 했고 그러면 크로엔이 공격해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칼리오스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확신시켜주며 그녀에게도 자신을 완전히 신뢰해달라고 요청하며 팀의 성공을 보장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답한 후 요새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습니다. 뱀이 나타나자마자 그녀는 공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칼리오스가 마법을 걸어 뱀을 녹색으로 만들었고 그 뱀은 크로엔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칼리오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녀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질 때까지 그는 무시했습니다. 그제야 칼리오스는 개입하여 스스로 뱀을 죽였고 차갑게 크로엔에게 그녀가 독에 중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뱀에게서 필요한 것을 용의 보석을 포함하여 가져간 후 그녀를 거기에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그 순간 크로엔은 칼리오스가 자신을 이용하고 배신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후 그녀는 혼자서 만남의 장소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들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칼리오스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훔쳐 미궁에서 죽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찾아 온갖 곳을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배고픔에 지칠 때까지 그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 그녀는 길드가 미궁 혼자 진입을 허락할 만큼 강력한 기사, 바이프스에 대한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뉴에서 특정 요리를 시키는 것을 듣고 그녀도 같은 요리를 주문했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바이프스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다니며 주문했습니다. 결국 바이프스는 그녀가 자신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따라하는 것을 알아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시각장애가 있는 노인이 우연히 바이프스의 무기에 부딪혀며 떨어뜨릴 뻔했지만 크로엔이 꼬리로 무기를 잡아 바이프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비프스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그 무기가 자신의 전부였고 무기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어쩔 줄 몰랐을 거라고 설명했다. 크로엔은 그에게 자신이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먹는 것이 취미가 되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칼리오스의 배신 이후 크로엔은 먹을 때만 행복을 느꼈다. 음식은 비프스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유일한 즐거움이었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주었다. 결국 그녀는 돈이 떨어져 일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다시 잊어야만 했다. 크로엔과 닉 그리고 팀으로 돌아온 그들은
닉이 크렌의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를 찾아 가게를 뒤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임무 중 우연히 그녀와 부딪히면서 목걸이를 떨어뜨려 깨뜨린 것이다. 닉은 크로엔에게 죄책감을 느껴 필사적으로 대체품을 찾고 있었다. 갑자기 에짓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비 오는 날 슬퍼 보였던 닉을 알아보고서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닉은 에짓과 이야기를 나누며 크렌이 자신을 탓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렌에게 잘못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을 포함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에짓은 그의 좋은 성품을 칭찬하며 크로엔에게 목걸이를 어디서 샀는지 직접 물어본 후 같은 목걸이를 하나 더 사주라고 조언했다. 에짓의 말을 듣고 닉은 크로엔을 찾아갔다. 크로엔은 식사 중이었다. 그는 장난스럽게 다가가 크렌의 음식을 맛보았다. 순식간에 엄청나게 매운 맛에 그는 거의 불을 뿜을 듯하며 용족 전용 요리임에 틀림없다고 말했다. 크로엔은 웃으며 처음 먹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 그렇다고 설명했다. 닉은 목걸이에 대해 우회적으로 물었지만 크로엔은 그의 의중을 알아챘고 목걸이 없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녀가 목걸이와 함께 그 기억까지 버렸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닉은 평소 저녁을 보내던 식당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모두가 그의 팀의 최근 업적을 축하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짐의 효과적인 치료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했다. 크렌과 티아나는 모두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 다른 팀에 합류하라는 요청을 수없이 받았다. 그때 길드 접수원이 다가와 상사와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상사는 그들에게 새로운 위험한 임무를 앞두고 본드의 미궁이라는 위험하고 어려운 미궁에 들어가 본드의 검을 가져올 것을 요청했다. 대신 길드장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줄 것이다. 닉이 검을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그녀는 그래도 보상을 해줄 것이며 처음 약속했던 금액의 절반을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닉은 그녀에게 지도와 본드 미궁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그녀는 그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하나의 팀이 되어 본드 미궁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상당히 다르게 생겼는데 마치 정교하고 감시가 잘 된 시설처럼 보입니다. 본드 소드의 모습에 호기심을 느낀 닉은 이 거미 모험가 그룹의 유대감에 의존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드는 소유자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지만 그룹의 유대감이 충분히 강해야만 합니다. 크룬, 티아나, 짐은 그 모든 것이 어리석고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닉은 지금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검을 찾고 돈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도를 확인하며 짐은 왼쪽 복도에 빨간 불이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녹색 불이 켜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닉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다가가 등불 앞에 서자 숨겨진 통로가 열린다. 뒤쪽에서 누군가 새로운 모험가들이 그를 찾아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한다. 짐은 닉에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닉은 돈이면 괜찮다고 말하며 그룹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간다. 안에는 유리 상자들로 가득 찬 방이 있고 가운데에는 유리 상자가 하나 놓여 있다. 닉은 상자에 다가가 안에 든 부러진 칼을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찾는 결속의 검이 절대 아닐 거라고 말한다. 갑자기 칼이 말을 걸며 자신이 바로 전 세계 모험가들이 그의 힘을 얻기 위해 찾는 유명한 결속의 검이라고 주장한다.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크루는 그렇다면 칼이 부러져 있지 않고 특별한 마법 능력을 지녔으며 절대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짜증이 난 칼은 그들을 얕잡아 본 것에 대해 나무라며 유리 상자에 갇혀 지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힘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를 돈으로 팔겠다고 알립니다. 그 검은 그의 힘을 소유하면 다른 어떤 집단과도 차별화되어 다시는 돈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닉은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사과합니다. 대신 검이 사과하며 그의 수호자가 이미 깨어났을 것이고 그를 건드린 것에 대해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닉에게 해결책을 찾아 수호자를 물리치라고 재촉하며 수호자를 물리쳐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단 한 번만 자신을 휘두르라고 애원합니다. 닉은 동의합니다. 수호자 골렘이 나타나자 크루는 그것을 물리치려고 달려듭니다. 닉은 크룬에게 골렘이 발사하는 발사체가 크룬을 맞춰 머리와 배에 부상을 입히고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쓰러지게 하니
재빨리 후퇴하라고 경고하며 소리칩니다. 티아나와 짐은 즉시 마법으로 그녀를 치료하는 동안 닉은 자신의 팀을 보호하기 위해 골렘을 직접 물리치려 합니다. 검은 닉이 자신과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동의한다면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크론과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닉은 검의 지시에 따라 동의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란스러워진 검은 왜 결합이 일어나지 않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골렘이 닉을 공격하고 닉은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고 아래층 방으로 떨어집니다. 티아나는 괴물의 공격을 막으려고 마법을 걸어 골렘을 얼리고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한편 크루는 닉이 있는 곳에 도착하여 그를 덮고 있는 돌을 들어 올리려고 했습니다. 닉은 그녀에게 팀과 함께 도망쳐 상금을 가져가라고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지 않도록 재촉합니다. 그는 스스로 탈출구를 찾겠다고 약속합니다. 크루는 그를 버리지 않겠다며 모두 무사히 탈출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러자 닉은 실수로 그녀의 목걸이를 망가뜨린 것에 대한 죄책감을 고백하며 그 목걸이가 그녀에게 매우 소중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크루는 그 목걸이가 자신이 간절히 잊고 싶어하는 끔찍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했으며 칼리오의 배신과 그가 자신에게 목걸이를 준 이야기를 해주며 그 목걸이 때문에 과거에 묶여 있었다고 그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닉 덕분에 그녀는 마침내 과거를 놓아주고 잊을 수 있었습니다. 크루는 그를 풀어주며 검을 통해 다시 한번 그와 하나가 되어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하나가 되고 그들의 힘과 유대감으로 티아나의 마법 힘이 약해져 골렘을 더 이상 얼릴 수 없게 되는 순간 함께 탈출합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크론과 닉은 골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이후 헤어집니다. 그들은 검을 가지고 길드로 돌아와 길드장에게 넘겨줍니다. 길드장은 기뻐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 검은 길드에서 가장 강한 그룹만이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온 이후로 조용히 뒤에 서 있던 어린 소년을 발견하고 길드장은 그가 그들의 그룹에 합류했냐고 묻습니다. 닉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길드장은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소년은 카지노라고 대답하고 그의 이름이 검의 이름과 같다는 사실에 길드장은 당황하지만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카지노가 사실은 그 검의 정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카지노의 진정한 힘을 숨긴 채 길드장을 속이고 검을 넘겨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상금을 나누고 각자 행복에 겨워 어떻게 쓸지 고민합니다. 카지노가 호기심 어린 질문을 하자 그들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 즉 다른 사람의 취미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티아나를 제외한 모두가 떠납니다. 티아나는 그를 혼자 두는 것을 싫어해서 카지노를 데리고 가며 갖는 내내 그를 놀리고 어린아이처럼 대한다. 카지노는 그 순간 정말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수천 년 동안 검 안에 갇혀 있었기에 하늘의 별이나 곤충처럼 아주 평범한 것들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것들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여깁니다. 모두가 그를 다정하게 대해주며 그의 장난을 받아줍니다. 그가 옷 스타일을 바꾸었을 때조차 그들은 그의 더 뛰어난 취향을 칭찬합니다. 나중에 닉이 와서 그들의 마지막 임무에서 남은 돈을 그들 앞에 놓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저축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금고를 가져다 주고 이전처럼 돈 관리 임무를 할당하고 각자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얘기하는 동안 티아나는 알렉스와 헤어지고 아카데미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러 갔던 때를 떠올린다. 그때 그녀의 멘토가 다가와 아카데미에서의 마지막 날이지만 마녀로서의 마지막은 아니며 앞으로의 삶에서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렉스의 스캔들 이후 멘토가 현자의 칭호를 잃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기에 티아나는 그의 행동에 놀랐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오랫동안 원했던 작은 선물, 그가 가지고 다니던 낡은 등불을 그녀에게 주었다. 티아나는 멘토에게 감사를 표하고 작별 인사를 했다. 조용히 그녀의 멘토는 인생은 불공평하다며 모든 인간이 멸종하기를 바란다고 속삭였다. 그러고는 이상하게 웃으며 전혀 웃기지도 않은 말들을 했다. 티아나는 그의 행동의 이상함을 감지하고 그가 충격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떠나기로 결심했다. 도시를 떠나 삶을 정리한 후 그녀는 매일 아침 꿈에서 깨어
궁궐 침대에서 다시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새로운 삶에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매일 새로운 시작에 들떡 깨어나 오늘 무엇을 배울지 궁금해하며 자신이 불만을 느끼는 것에 혼자가 아니며 분명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느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하는 동안 짐과 크루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고대 마법을 바라며 똑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 닉은 클로드린이 자신을 속여 돈을 빼앗고 나중에 자신을 떠나는 꿈을 꾸었고 그는 다시는 그런 악몽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팀원들과 모여 새로운 임무를 검토했습니다. 얼음 동굴로 향하여 그곳에 있는 오우거를 물리치는 것이었습니다. 도착하자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면 주변 얼음 때문에 오우거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했습니다. 오우거에 대한 공격 계획에 합의하기도 전에 카지노가 갑자기 오우거에게 뛰어들어 모두를 놀라게 하며 자신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오우거를 물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명령 불복종과 목숨을 건 행동에 화가 났지만 그의 엄청난 힘에 금세 놀라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물었다. 카지노는 자신이 50개가 넘는 복제체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닉은 아무것도 하지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혼잣말로 의아해했다. 카지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그들의 에너지를 일부 사용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닉은 별로 화내지 않았지만 허락 없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후 성공적인 임무를 축하하기로 결정하고 팀의 음식 전문가인 크렌이 고른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착하자 닉은 충격을 받았다. 그 식당이 클로드린과 헤어졌던 곳임을 알아본 것이다. 기억에 괴로워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를 안으로 밀어 넣었다. 닉은 들어가자마자 놀랍게도 클로드린이 다른 남자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남자를 깊이 사랑하는 척하면서 아픈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울먹이며 어머니가 아주 멀리 살고 있어서 한 달 넘게 여행을 해야 하고 돈이 많이 드는데 자신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어서 어머니를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동정심을 느껴 즉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닉은 과감하게 그들의 테이블에 합석하여 클로드린을 놀라게 하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와 비교해 어머니가 갑자기 멀리 이사간 이유를 비꼬듯 물었습니다. 클로드린은 당황하여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자 그 남자와 함께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닉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화가 나서 가버렸습니다. 닉은 그 남자에게 클로드린이 속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더 이상 속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 남자는 닉을 믿었고 깊은 상처를 받아 클로드린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하를 마친 후 닉은 팀을 모아 다음 임무에 대해 논의하고 괴물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그에게 무언가를 쏟았습니다. 화가 나서 누가 그랬는지 돌아보니 클로드린이 호랑이족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를 때리러 온 것 같았습니다. 닉은 그녀가 데려온 남자에게 밖으로 나가 누가 더 강한지 결판을 내자고 도전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닉이 싸움 준비를 하는 동안 클로드린이 데려온 호랑이족인 런은 웃으며 클로드린에게 맞선 닉의 용감함을 칭찬했습니다. 레어는 모두가 여렴 클로드린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행동에 질린 그들은 그녀가 돈을 잘 벌어왔기 때문에 그녀를 계속 그룹에 두었을 뿐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전에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레오는 닉이 강력한 팀 덕분에 많은 이익을 얻었을 것이며 기회가 온다면 즉시 그들의 돈을 빼앗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은 런의 말에 웃으며 장난을 치다가 예상치 못하게 런의 얼굴을 때렸고 절대 자신의 그룹을 배신하거나 런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제압당한 런은 더 많은 주먹을 맞을 위기에 처했지만 런의 그룹원 한 명이 마법을 사용하여 닉을 쓰러뜨렸습니다. 즉시 크룬, 티아나, 짐이 개입하여 공격자의 다리를 잡고 닉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길드장인 빌마가 나타나 싸움을 끝내고 폭력 없이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런은 대신 스포츠 경쟁을 제안했습니다.
모두 동의했고 빌마는 그들을 길드에 모아 2개의 경쟁팀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팀에서 한 명씩 수학 문제를 풀고 또 다른 한 명은 경쟁에서 기술을 선보이는 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크루니 클로드와 수학 문제 대결을 하게 됩니다. 닉은 런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은 지켜볼 겁니다. 대결은 여러 라운드로 구성되며 각 라운드마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수학 문제가 출제됩니다. 경쟁자가 점수를 덜 받을 때마다 그들의 팀 동료는 상대방에게 더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곧바로 단골 식당으로 돌아가 크룬의 수학 문제 풀이 능력을 연습시키고 실력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실력이 전무함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짐이 그녀에게 설명해 주면서 실력이 조금 향상되긴 했지만 승리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크루는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짐은 적어도 그녀의 능력을 평가하고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으며 시간이 지나면 크게 향상되어 승리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그들은 그녀를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대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질문들을 제공합니다. 짐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도 더합니다. 크루는 실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대회 당일 클로드는 악몽에서 깨어나 닉을 파멸시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린 시절 클로드가 엄청난 미모와 친절함을 지녔지만 부모가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성격은 완전히 변하여 부모와 똑같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늦지 않으려고 서둘러 대회장으로 갑니다. 빌마가 시작을 알리고 2명의 참가자 앞에 각각 문제지가 놓입니다. 그들은 문제풀이를 시작합니다. 크루는 자신이 짐과 연습했던 문제와 정확히 같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가장 먼저 문제를 풀고 매우 빠르게 마무리합니다. 빌마는 1라운드를 종료하고 결과를 발표하지만 크룬이 먼저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클로드린이 앞서 있습니다. 2라운드가 바로 시작되고 한편 닉은 르온에게 계속해서 패하고 있습니다. 다음 2문제가 나오자 크루는 다시 매우 빠르게 풀고 다시 한번 가장 먼저 마무리하며 이번에는 클로드린을 앞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클로드린이 여전히 그것도 큰 차이로 이깁니다. 크루는 닉을 걱정하며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닉은 괜찮다고 그녀를 안심시키며 걱정 말고 계속하라고 재촉합니다. 한편 티아나는 불안감을 느끼며 상대팀이 어딘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녀는 빌맥에 더 나은 생각을 제안합니다. 모든 라운드를 합쳐 남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고 모든 것을 해결한 후에 승자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일까지도 여기 있을 거예요. 빌마는 티아나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행합니다. 티아나는 시간을 벌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닉이 런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기절할 뻔하는 대신 그녀는 의심되는 부정행위를 발견할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티아나의 의심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상대팀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텔레파시 돌을 몰래 사용했죠. 팀원 한 명이 클로드에게 몰래 답을 알려줬어요. 모든 문제의 답을 그녀에게 제공했죠. 티아나는 클로드를 돕던 남자를 잡아 목을 잡고 빌맥에 넘겨주며 그가 빌마의 텔레파시, 돌을 훔쳐 부정행위를 했다고 알립니다. 빌마는 그것이 범죄라고 판단하여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닉의 팀이 승리합니다. 그들은 크룬의 인상적인 활약을 축하하며 클로드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훌륭하게 승리했을 것이라고 안심시켜주고 오늘 배운 모든 것이 언젠가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런은 체포된 후 감옥에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경비병들은 그에게 오래전 형과 함께 훔친 보물에 대해 추궁했다. 그 보물은 수수께끼처럼 사라졌고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즉, 그들은 보물을 팔지 않았고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들은 런에게 보물을 어디에 숨겼는지 계속 물었다. 그때 런은 어린 시절 형이 리더였던 실버 타이거라는 조직에 속해 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 조직은 특별했다. 형은 총명하고 강했으며 동료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료들은 그가 그토록 찾던 보물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배신하고 런 앞에서 그를 죽였다. 당시 어렸던 런은 몰래 도망치는 데 성공하여
보물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힘의 검을 가지고 나머지를 남긴 채 달아났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해낸 런은 마침내 자신의 검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카리 감옥 천장을 뚫고 내려와 런을 해방시키며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레어는 칼의 힘을 요청했고 칼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런과 하나가 되어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런은 거대한 괴물로 변신했고 마지막 만남 이후로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던 닉을 추적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런은 한때 닉을 존경했지만 최근 일들 이후 그를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한 공포에 질린 간수에게 닉의 위치를 물었지만 공포에 휩싸인 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편 닉과 티아나 그리고 카지노는 평소와 다른 낯선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티아나의 취미 장소 중 하나였고 보통 혼자 즐기던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카지노를 좋아해서 닉을 데려와 카지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티아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고 놀라운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집트가 불안하게 뒤에 서 있는 동안 이집트의 남자친구를 포함한 그녀의 상대들은 긴장한 채 크게 지고 있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티아나는 자신이 이길 것을 알았고 실제로 이겼다. 짜증난 상대들은 화가 나서 일어서서 그녀 때문에 게임을 포기했다. 그녀가 승리를 축하하자 사람들이 갑자기 괴물의 공격을 외치며 도망치기 시작했다. 런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 모든 것을 파괴하며 큰 소리로 닉을 불렀다. 티아나를 발견한 레오는 그녀를 즉시 알아보고 닉의 행방을 요구했다. 이 괴물이 런인 줄 모르는 티아나는 그가 닉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 괴물이 자신을 알아본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느낀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런은 그녀를 조롱하며 자신의 체포로 이어진 스포츠 경기를 상기시켰다. 티아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 괴물이 런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녀의 질문을 무시한 채 런은 다시 닉의 위치를 압박했다. 그녀는 닉의 위치를 알더라도 절대 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런은 거대한 손을 그녀의 머리 위에 얹고 말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닉이 자신과 팀을 위해 희생한 것을 떠올리며 그녀는 약해지지 않고 그의 위치를 밝히는 것을 거부했다. 런은 그녀가 협조하지 않을 것을 알고 그녀를 미끼로 인질로 잡기로 결정했다. 티아나는 웃으며 닉은 자신을 구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런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이 친구가 아니었고 단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돈으로 뭉친 팀 동료일 뿐이며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레어는 화가 나서 쏘아붙였고 티아나는 입구에서 무기를 맡겼기에 실제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숨겨둔 무기로 런을 날카롭게 공격할 기회를 얻었다. 티아나는 도망치려 했지만 런은 테이블을 집어던져 그녀를 넘어뜨리고 그녀를 끝장낼 기세로 다가갔다. 런이 칼을 들자 닉이 갑자기 나타나 런이 티아나를 해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티아나가 자신의 팀에 필수적이기에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안심시켰다. 닉과 런의 대결은 격렬하게 시작되었다. 두 사람의 검이 부딪히는 순간 닉의 결속검과 레온의 힘의 검은 그들의 라이벌 관계를 드러냈다. 힘의 검은 런에게 닉을 무찌르고 결속검을 파괴할 더 큰 힘을 주었다. 결속검은 닉에게 티아나와 즉시 결합할 것을 지시하며 그렇지 않으면 런과 힘의 검을 이길 수 없다고 경고했다. 닉은 티아나에게 달려가 런에게 판매했던 닉의 말 이후 그들의 결속이 강해짐에 따라 성공적으로 결합을 이루었다. 그들의 결합된 힘이 극적으로 증가하면서 레온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새롭게 얻은 힘에 압도된 레온은 갇힌 듯 느꼈고 엄청난 파괴를 일으키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죄책감을 느낀 그는 자신에게 의문을 품으며 닉과의 문제를 넘어 왜 피해를 입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검 자체가 그의 괴물 같은 행동을 원한다는 것을 깨달은 런은 스스로를 해방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검은 더 큰 통제권을 장악하며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인간들이 그의 형을 어떻게 죽였는지 상기시키며 그들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고 그의 가족을 빼앗은 배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런은 형과 함께했던 더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모험가가 되기 전 삶이 더 단순하고 즐거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아주 작은 친절함을 간직했습니다. 그는 거미 자신을 인간들이 묘사한 것과 같은 괴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런이 손에서 검을 떨어뜨리자 닉과 티아나는 결합된 힘으로 검을 고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런은 검의 지배에서 벗어나 패배했고 검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곧이어 근위병들이 도착하여 닉이 런을 검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준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런이 다시 감옥에 갇힌 후 닉이 그를 찾았습니다. 레어는 닉이 쇠창살 뒤에 쇠사슬에 묶인 약한 호랑이를 조롱하러 온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닉은 그 말에 동의하며 티아나의 치유 덕분에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다는 것을 런에게 알려주러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떠나려던 닉에게 런은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원망도 없다고 말하며 닉 같은 사람에게 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졌다면 실망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날 닉은 훈련을 하러 나가 가볍게 조깅을 했습니다. 갑자기 에짓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심 때문에 어디에나 그녀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이상하게 여겼지만요. 하지만 에짓은 웃으며 자신이 환영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를 보고 그는 놀랐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고 에짓은 눈에 띄게 속상해하고 힘들어 보였다. 닉은 이유를 물었지만 그녀는 설명하기를 거부하고 그에게 콘서트 티켓을 건네준 날 그의 목소리를 그가 좋아하지 않을까봐 몹시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군중 속에서 그를 보자마자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공연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 그의 콘서트에 그가 계속 오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동기를 얻었는데 모든 가수가 해야 할 일, 즉 관객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공연이 끝난 후 닉은 그녀가 왜 관객들 앞에서 사라졌고 예전처럼 콘서트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남자친구 도니의 식당에서 노래하는 평범한 아름다운 목소리의 소녀였던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주었다. 그곳은 많은 것이 부족해서 손님이 없었지만 그녀는 단지 노래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관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계속해서 그곳에서 노래했다. 어느 날 부유한 사업가가 우연히 그녀의 노래를 듣고 목소리에 매료되어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처음에 에짓은 내켜 하지 않았지만 도니는 돈 냄새를 맡고 사업가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에짓을 후원하여 스타로 만들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에짓에게 콘서트 티켓을 건네주며 다른 가수들의 공연을 보고 관객들의 열정을 직접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녀도 분명 공개적으로 노래하고 싶어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콘서트 첫 순간부터 에짓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바뀌었고 무대 위스타와 똑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공연으로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니는 곧 그녀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리모델링한다는 핑계로 거액을 가져가고 식당이 성공하면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니가 자신의 취미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그가 요구하는 대로 계속 돈을 주었습니다. 도니 때문에 속상했던 그녀는 잠시 쉬려고 혼자 다른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마침 그녀는 닉이 클로드린과 헤어지려는 클로드린과 말다툼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울먹이며 레스토랑을 나서는 닉을 본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공연 티켓을 건네주었고 그가 자신의 공연에 나타나자 큰 도전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니는 오랫동안 그런 행동을 계속했고 심지어 에지까지 끌어들여 도박을 하며 그녀의 돈을 탕진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 순간은 도니가 티아나와 도박을 했는데 티아나에게 쉽게 패배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짓은 돈을 잃었고 도니의 행동을 막지 못한 자신에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그들의 도박 중에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에짓은 그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타나 괴물을 물리친 신비로운 여전색의 시선을 사로잡혔습니다. 에짓은 그녀를 보고 너무나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일 이후 그녀는 마침내 도니와 영원히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그가 영원히 자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모든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돈이 전부였던 도니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후에 에짓은 오랜만에 첫 콘서트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을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던 닉을 포함한 관객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오랜 공백에 대해 사과하며 그 수수께끼의 전사를 만난 것이 돌아온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라 관객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노래를 작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래는 관객들에게 전하는 의미 있는 메시지로 가득 차 모두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평소처럼 단골 식당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음 인물을 논의하는 대신 새로 출판된 소설과 투명인간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들이 투명인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엿들은 한 소녀가 다가와 자신을 그들이 읽고 있는 잡지의 작가 올리비아라고 소개했습니다. 올리비아 역시 투명인간 이야기의 열렬한 팬이었고 그 주제가 나올 때마다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카지노와 금세 친해져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닉은 그녀가 빨리 움직여서 매우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었기에 그녀가 짜증났습니다. 그날 밤 늦게 짐은 식당에서 돌아와 도시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어린 소녀가 혼자 걷다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붙잡히는 것을 보고 즉시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한편 닉과 카지노도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짓의 콘서트 카지노는 처음 참석했는데 카지노는 그녀의 목소리에 큰 감탄을 했습니다. 갑자기 카지노는 멈춰서서 닉에게 짐이 위험에 처했다고 느꼈고 서둘러 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본능을 따라 카지노는 재빨리 짐의 위치에 도착하여 그가 어린 소녀를 보이지 않는 공격자로부터 보호하며 땅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닉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없었지만 카지노는 그 생물체를 부분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지만 완전히 식별할 수는 없었습니다. 카지노가 개입하여 짐을 구했습니다. 그 생물체는 카지노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자 순식간에 사라져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짐이 보호했던 소녀를 데려다 상처를 치료해주고 음식을 주었으며 밤에 혼자 왜 돌아다녔는지 공격자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투명인간이었다고 말했고 그 말은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주장했던 것처럼 투명인간의 실존을 증명했습니다. 투명인간이 아이들을 납치하고 있다는 사실에 딸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그를 잡으려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그 때문에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짐은 그들이 목격한 일 후에는 그녀의 어머니를 믿게 되었고 딸을 지키고 투명인간이 다른 아이들을 해치는 것을 막으려 했던 그녀의 용감함에 감탄했습니다. 짐의 친절에 감동한 어린 소녀는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선언했습니다. 닉은 짐의 과거 사건을 떠올리며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즉시 그녀를 말렸습니다. 짐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15살이 되면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소녀는 그의 대답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그의 제자가 될 것을 다짐하며 더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카지노는 그들이 이 투명인간을 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사냥꾼과 모험가들이 자주 찾는 식당에 갔습니다. 웨이트리스에게 투명인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그들은 자신들을 알아보자마자 거의 불가능한 임무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어떤 정보나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힐 하디라는 사람을 잡는 것, 그녀는 니기 러너를 이긴 이전 승리를 듣고 이 임무를 위해 특별히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거기에 있던 여러 모험가들은 질투심을 느껴 닉의 팀을 조롱하며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힐을 잡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가 난 티아나는 자신의 팀이 하루 안에 힐을 잡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내기를 걸었습니다. 한 모험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팀에게 불가능한 것은 없었습니다. 식당을 나서자마자 그들은 거의 모든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배출하기로 악명 높은 극빈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힐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한 노인에게 무언가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처음에 쓸모없는 정보만 제공했기에 그들은 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 노인은 넬자바라는 사람을 만나면 함부로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를 건드리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이죠. 궁금해진 그들은 넬자바가 누구인지 물었고 노인은 그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동네를 더 탐색하면서 죽음에 가까워질 만큼 고통받는 사람들을 목격했습니다. 도둑과 사기꾼들조차 비참했습니다. 결국 한 도둑이 마지못해 힐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 도둑은 보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짐은 돈 대신 치료를 해주기로 결정하고 그의 상태를 개선하는 약초를 주었습니다. 고마워진 도둑은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힐은 매우 빨랐고 그를 조심스럽게 포위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가 도망친다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 그들은 힐의 위치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카지노는 창밖에서 힐의 탈출 경로를 예상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를 성공적으로 포위한 닉은 힐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려는 순간 넬자바를 만났고 그는 차분하게 그들이 힐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었습니다. 닉은 힐에게 현상금이 걸려 있었고 그들은 단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넬자바는 그들을 보내주었지만 닉은 넬자바에 대해 궁금해서 힐이 왜 그와 함께 있는지 물었습니다. 넬자바는 힐이 아팠고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짐은 힐이 넬자백에서 치료를 마치도록 한 후에 체포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닉은 넬자바의 의도를 의심하며 그가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거절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닉은 넬자백의 투명인간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고 넬자바는 자신도 힐도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와 그들은 힐을 인도했고 내기를 이겨 거액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웨이트리스는 아이들에게 전달할 서류들을 건넸습니다. 투명인간의 표적이 된 아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그에 대한 여러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닉의 눈에 특정 세부 사항들이 들어왔습니다. 첫째, 투명인간은 쇠사슬을 사용하여 희생자들을 속박하고 납치했습니다. 둘째, 아이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초콜릿을 주는 기자를 만났다고 반복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닉은 곧바로 올리비아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침 카지노와 함께 좋아하는 소설에 대해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닉은 그녀에게 다가가 투명인간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지 추궁하며 간접적으로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갑자기 말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관련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다가 갑자기 위로 뛰어올라 천장을 뚫고 달아났습니다. 그 후 일행은 짐이 자주 밤에 찾던 장소에 모여 투명인간 사건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짐이 도와준 어린 소녀와 그녀의 어머니이다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들이 모두 알고 있는 유명한 모험가였습니다. 이다는 그들에게 투명인간을 여러 차례 잡으려고 했지만 매번 실패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반복된 실패를 고려할 때 그녀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소녀는 짐을 자랑스럽게 자신의 주인이자 구원자라고 부르며 어머니에게 특별히 소개했습니다. 짐은 아이에게 정직하기로 결심하고 과거 사건으로 인해 그녀 또래 아이들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녀를 가르칠 수 없다고 안타깝게 설명하며 그녀가 16살이 되면 가르칠 수도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닉은 이 댁에 그녀가 그들 중 최고의 정보원이니 투명인간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다는 투명인간은 극도로 위험하고 그들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며 모든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그를 물리치려는 생각을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닉은 일어서서 진심으로 그녀의 도움을 간청하며 책임은 자신들이 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다는 결국 동의하여 그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먼저 그녀는 그들에게 수프를 대접하며 짧은 시험을 위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그들에게 낡은 랜턴을 건네주며 먼저 크루인이 시도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크루인에게 랜턴이 켜질 때까지 집중하여 랜턴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크루인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내심과 집중력이 부족했고 약한 집중력에 좌절했습니다. 아이다는 랜턴을 닉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랜턴이 마법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마법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다는 그에게 그저 집중하고 다른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조언에 따라 닉은 랜턴을 만지자마자 작은 불꽃이 즉시 생겨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놀라워하며 기뻐한 그는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단은 마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랜턴을 가볍게 가져와 순식간에 큰 불꽃을 일으키며 그의 자존심을 깨뜨렸습니다. 다음 날 이단은 투명 인간과 맞설 준비를 시키며 그들에게 점프와 균형 잡기를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녀는 닉에게 줄을 따라 걸어가 중간에 멈춘 후 10번 점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닉은 말을 따랐고 8번째 점프에서 떨어질 때까지 놀라울 정도로 잘 해냈습니다. 그날 밤 투명 인간이 다시 나타나 아이를 납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즉시 달려가 소녀를 구하고 투명 인간을 몰아쓰려 했다. 닉은 소리치며 그가 올리비아냐고 물었지만 투명 인간은 무시하고 재빨리 도망쳤다. 다음 날 닉은 레온을 감옥에서 찾아가 누군가를 투명하게 만드는 마법 도구가 있는지 물었다. 런은 그가 진정한 투명성을 부여하는 마법 환영석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그러나 그 주문을 푸는 것은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실명을 분명하게 말하면 그들을 눈에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닉에게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다. 한 가지 이름에만 집중하여 신중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닉은 투명 인간에게 그가 올리비아냐고 직접 물었던 것을 떠올리며 처음에 그가 올리비아라고 의심했던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나중에 닉은 이다의 감독회 훈련을 재개하여 마침내 줄넘기를 마스터하고 공중제비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훈련 후 그들은 이전에 방문했던 같은 빈민가에서 어린아이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곳에 급히 도착하여 그들은 처음 만났던 노인에게 그 사건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아무런 유용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동안 카지노는 누군가가 바로 옆에서 감시하고 있다며 침묵을 유지하고 갑작스러운 공격에 주의하라고 텔레파시로 경고했습니다. 바로 그 직후 올리비아는 투명인간처럼 정확하게 뛰어오르며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닉을 투명인간이라고 비난했고 그는 자신도 그녀를 의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격렬한 싸움 끝에 그들은 싸움을 멈추고 마침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자신이 실제로 투명인간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단순한 기자일 뿐만 아니라 모험가이기도 하다고 밝히고 인상적인 싸움 실력과 점프 능력을 설명했습니다. 투명인간 이야기에 대한 그녀의 집착 때문에 그녀는 그의 별명을 사용했지만 진짜 투명인간은 아니었습니다. 닉은 런의 지시, 즉 돌의 마법을 깨라는 말을 떠올리며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올리비아를 풀어주고 시체를 조사하러 갔습니다. 관을 열자 그들은 투명 인간과 관련된 어떤 단서도 없는 평범한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투명 인간과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짐이 그녀를 뒤집자 그녀의 몸 아래에서 작은 붉게 빛나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돌을 깨자 수많은 숨겨진 상처, 멍, 그리고 화상이 갑자기 나타났고 투명 인간의 개입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가 가난한 동네에 그녀를 묻었다는 것을 깨달은 그들은 그가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그 지역을 자주 드나들거나 혹은 그곳 출신일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후 짐의 단골아지트로 돌아가 이전 아동 실종 사건 파일들을 모두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망한 소녀가 얼마 전 실종되었고 최근 사망한 채 발견된 가난한 남자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아버지에게 그녀의 유해를 넘겨주고 보이지 않는 남자를 신속하게 찾아 제거하겠다고 서로 맹세했습니다. 그날 밤 보이지 않는 남자가 보통 나타나는 시간에 그들은 그를 공격했습니다. 닉은 그에 대해 과거와 현재, 심지어 그의 진짜 정체까지 모든 것을 알아냈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밝히기 전에 그들은 잠시 싸우며 서로의 움직임을 기억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남자는 자신감 있게 닉에게 자신의 싸움 스타일을 완전히 기억했고 즉시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속임수를 끝내기로 결심한 닉은 자신이 의심했던 이름, 넬자바를 분명하게 말했고 순식간에 마법이 깨지며 보이지 않는 남자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정말로 닉의 추론은 정확했습니다. 넬자바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넬자바는 닉의 지능을 칭찬하며 그가 어떻게 진실을 알아냈는지 물었다. 닉은 마지막으로 발견된 시체가 짐이 눈치챘던 황색 악마병에 걸렸다고 설명했다. 넬자바가 그 병 치료를 전문으로 했기에 그들은 그가 치료법을 찾기 위해 아이들을 납치하여 실험했고 취약한 아이들을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았다고 추측했다. 닉이 다시 공격했고 싸움 도중 그들 아래 지붕이 무너졌다. 넬자바는 아래에 떨어졌고 금세 모두에게 둘러싸였다. 짐은 그에게 넬자바의 죽은 딸에 대해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맞섰다. 감염된 피를 우연히 만진 후 황색 악마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을 넬자바는 치료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고 그 과정에서 몇 명의 아이가 죽든 상관없었다고 자백했다. 딸을 잃은 후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했을 것이라고. 모든 사람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떤 얼굴을 보일지 선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짐은 단호하게 반대하며 고귀한 목표를 가졌다 해도 넬자바의 방법은 잘못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들은 소녀의 시신을 부모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들의 비통한 모습을 목격하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웃들조차 그 비극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넬자바는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가 죽인 모든 아이들에 대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갑자기 넬자바는 자신의 딸의 죽음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슬픔에 잠겨 다른 아이들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찼습니다. 진심으로 후회하며 그는 용서를 구했고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심하게 기침을 시작했고 짐은 넬자바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옥상에 자리 잡은 카지노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했다. 그가 친구들에게 경고하자 노란 레이저가 문을 뚫고 들어와 넬자바의 몸에 박혔다. 짐은 즉시 치유를 시도했지만 그때 화이트 쉴드라 알려진 수수께끼의 인물이 나타나 넬자백에서 짐을 떼어 놓았다. 화이트 쉴드는 차갑게 그들에게 노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어차피 넬자바는 그의 손에 죽든 병에 죽든 운명이었다. 넬자바는 화이트 쉴드의 분노를 이해했다. 그가 화이트 쉴드가 팔기 전에 투명 보석을 훔쳤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이트 쉴드는 보석이 그의 유일한 동기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짐이 계속해서 치유 마법을 시도하는 것을 보자 화이트 쉴드는 그룹 전체에 빠르고 파괴적인 공격을 가했다. 그의 속도 때문에 그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넬자바는 짐에게 이미 운명지어진 사람을 치유하기보다는 팀원들을 즉시 도와야 한다며 모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둘러보니 짐은 친구들이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닉은 필사적으로 외치며 짐에게 백색 방패를 물리치기 위해 힘을 합칠 것을 촉구했다. 짐의 당황과 주저함 때문에 백색 방패는 닉을 공격했고 그들은 힘을 합칠 기회를 놓쳤다.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던 짐은 올리비아를 떠올렸다. 그는 초능력으로 그녀에게 도움을 간청했다. 그리고 순식간에 올리비아는 천장에서 극적으로 뛰어내려 백색 방패를 직접 공격했다. 올리비아의 놀라운 속도는 백색 방패의 공격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기회를 만들어냈다. 짐은 재빨리 닉과 힘을 합쳤다. 그들의 결합을 지켜본 화이트 실드는 올리비아를 좁은 붉은 에너지 구체에 가두고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오래 노출되면 죽을 것입니다. 짐과 닉의 독특한 융합에 놀란 화이트 실드는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합체했지만 짐과 닉은 실드의 힘이 여전히 압도적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속도라는 새로운 능력을 이용해 안을 재빨리 돌아다니며 화이트 실드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화이트 실드는 집중하기 위해 멈춰섰고 결국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략이었습니다. 닉과 짐은 재빨리 그의 뒤로 이동하여 검으로 그의 갑옷을 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올리비아는 에너지 구체에서 풀려났습니다. 백색 방패는 그들의 힘을 인정하며 이번에는 패배를 인정했다. 그는 다음 만남 전에 준비하라고 재촉하며 다시 만날 것을 경고했다. 그는 도주하면서 고의로 천장을 무너뜨렸다. 카지노는 그를 미쳤다고 부르며 화가 나서 저주했다. 그들은 넬자바의 상태를 재빨리 확인했고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았다. 짐은 다시 치료하려 했지만 넬자바는 소용없다며 거부했다. 그는 건물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떠나라고 재촉하며
마땅히 받아야 할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짐은 넬자바를 두고 갈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탈출하며 주장했다. 넬자바는 잔해 아래에서 숨을 거뒀다. 짐은 눈물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고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며 진정되었다. 마침내 그들은 올리비아에게 그녀의 신분을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기자이자 모험가이며 몬스터 사냥 프로그램인 전쟁의 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것이 그녀의 프로젝트 이름이자 그녀의 대표 무기라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맘때는 몬스터가 줄어들어 그들의 임무도 감소했다. 모두들 극도로 지루함을 느꼈고 마음은 예전 삶으로 돌아갔다. 심지어 닉은 우연히 자신의 오래되고 부러진 칼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여행하며 미국 도시에 도착하고 그의 삼촌 어그스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의 차가 공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위험을 감지하고 아이를 재빨리 안으로 숨긴 후 문을 잠그고 아버지를 돕기 위해 나갔습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자 아이는 밖으로 나왔고 거대한 남자가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그스 삼촌이 나타나 아이를 구하고 부모님을 죽인 범죄자를 물리쳤습니다. 그 순간부터 어그스는 닉을 입양하여 작은 검을 주었고 그를 전쟁 마스터들에게 받아들여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그스는 닉이 아직 초보였기에 몬스터들이 위험하지 않은 최고의 훈련 장소인 슬라임 채널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닉은 부모님처럼 모험가가 되는 것에 흥분했고 어그스에게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린 시절 모험을 떠올리며 그는 어그스를 화나게 한 그 대답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룹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어그스를 매우 그리워했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모두 잊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소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고 집중하자 에짓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다. 창밖을 보니 비를 맞으며 그의 집 아래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 그녀가 떨어뜨렸던 메달을 붙여 그녀 앞에 두었다. 닉이 한 짓이라는 걸 알고 에짓은 기뻐하며 그에게 노래를 불러주었고 그는 즐겁게 들었다. 한편 짐은 넬자바 박사를 대신하여 가난한 동네 사람들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로 했다. 마침내 그의 양심은 평화를 찾았다. 그가 치료한 사람들 중 한 명이 친구들과 짐이 넬자바를 죽였다는 내기를 했다며 그것이 사실인지 물었다. 짐은 자신이 넬자바를 죽였다고 인정했고 소녀는 내기에 이겨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게 되어 기뻐했다. 짐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고 단지 넬자바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소년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티아나 역시 방에 갇혀 지루함에 빠져 모든 안 좋은 순간들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외출하여 취미 활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용 경주에 참가했다. 그녀가 자신 있게 선택한 용이 실제로 우승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평소처럼 기뻐하지 않았다. 그 후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무료하게 느껴졌다. 다음 날 그들은 아침 식사를 위해 모였다. 크루는 밝게 나타나 모두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이 괜찮은 척하며 분명히 우울해하는 것을 눈치챘다. 짐은 가난한 동네에서 일해서 더러워진 모습으로 나타났고 카지노는 짐에게 그럴 필요 없다고 불평했다. 짐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규칙, 즉 다른 사람의 취미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다음날 아침 크루니 신이 나서 아침 식사 자리에 나타났다. 그들이 다시 우울해하는 것을 본 크루는 스스로도 속상해하며 떠났다. 그녀 또한 칼리오스와 관련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그가 훔친 왕실용 보석 때문에 깊은 슬픔에 잠겼다. 알고 보니 칼리오스는 그녀의 아버지의 소중한 보석, 그녀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을 가져갔던 것이다. 슬픈 발걸음으로 걷던 그녀는 목걸이를 파는 같은 상인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어린 용, 소녀를 발견했다. 그곳은 그녀가 라비린스 시티에 처음 왔던 날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상인은 그 소녀가 자신의 목걸이를 긁었다고 비난했지만 크루는 상인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소녀가 안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왔다. 잠시 후 그녀는 다시 자신의 조를 만났고 마침내 밝은 표정이었다. 몬스터들이 진정되면서 새로운 임무가 없어졌으니 함께 여름 축제에 가기로 했다고 알려주었다. 크루는 기뻐하며 흔쾌히 동의했다. 함께 걷던 중
올리비아가 달려와 새로운 기사를 열정적으로 나눠주며 그들이 좋아할 만한 흥미진진한 뉴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기사 대부분이 허구라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에는 출처가 신뢰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무관심하던 그들의 태도는 올리비아가 그 소식이 백색 방패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자 극적으로 바뀌었다. 닉은 즉시 관심을 보이며 자세한 내용을 간청했다. 올리비아는 거절하며 그 대신 자신의 기사를 읽어보라고 했다. 그녀는 다가오는 임무가 환상보석의 암시장을 탐색하는 것이며 이것이 그들을 백색 방패로 직접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들과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 그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면 무한한 임무가 생겨 지루함을 영원히 없앨 수 있었다. 크룬을 제외한 모두가 흥분해서 환호했지만 크룬은 약간 슬픈 표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올리비아에게 왕실 용보석도 암시장에서 팔리는지 물었다. 친구들은 즉시 그녀를 안심시키며 만약 그녀가 정말로 그 보석을 원한다면 카리오스 자신과 맞서야 한다 해도 그녀의 탐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크루는 기뻐하며 활짝 웃었고 함께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미래의 모든 임무의 시작을 상징하는 새로운 제스처를 만들었다.